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이기심은 미덕일까요? 아니면 악덕일까요? 선인가요? 악인가요? 이기심에 대한 이 두 가지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마음의 이원론적 특성, 즉 반대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선과 악, 미덕과 악덕, 위와 아래, 멀고 가까움, 크고 작음 등 인간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선호하죠.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나 조건들은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기심은 다른 많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너무 광범위해서 두 가지 극단으로만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을 곤란하게 만든 주제였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이기심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끝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기적인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만을 추구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사실 우리는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 두 가지만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이기심 덕분에 원시시대 이후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 자원을 모으고 생존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인간은 부족 단위로 진화했기 때문에 부족의 이타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부족 전체의 안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타심도 동시에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타적인 순간과 이기적인 순간 사이에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보통 옳지 못한 감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역사적 흐름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윤리원칙인 황금률,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십계명이나 상산수훈과 같은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담론의 고대 전통입니다. 이걸 인본주의 전통이라고 부르죠. 인본주의 전통에서 이기심은 보통 옳지 못한 감정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생물학이나 사회과학입니다. 이로 인해 이기심이라는 감정이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기심에 대한 판단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기심에 대해 말할 때 근거로 삼는 이론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중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분야는 경제학인데요. 사람들은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과학이라는 외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생물학이나 경제학의 전통이 지닌 수사와 내용은 우리의 공공생활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른 전통적인 가르침의 원천을 덮어버릴 정도로요. 이런 경향은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발표한 두 가지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과 양조장 주인이나 제빵사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이익을 쫓은 결과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런 다음 아담 스미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에 대한 자신의 예리한 시각을 모든 시장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친숙한 개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의도적으로 복지를 증진하려는 어떤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 전반의 복지를 더 효과적으로 증진한다는 건데요.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상점을 열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낫고, 시장은 고리대금업법이나 규제기관보다 더 확실하게 이기심을 조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활동이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인 거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도덕과 욕망의 충돌 지점에 있던 이기심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로부터 약 80년 후 찰스 다윈은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어쩌면 더 강력한 정당화인 자연선택 이론을 제시합니다. 적자 생존으로 적절하게 설명되는 다윈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인데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이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보다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식률과 생존율의 차이에 따라 살아남아 번영하는 생물과 그렇지 못한 생물이 결정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1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 빠르게 사라졌죠. 그의 이론은 훨씬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형태로 100년 후 사회 생물학으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인류는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의 이기심 모델은 즉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새로운 개념의 핵심인 합리적 이기심에 대한 가정, 다시 말해 인간을 쾌락과 고통을 번개처럼 계산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 대해 비웃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접근법의 성공은 매우 컸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보편적인 법칙은 상대적 가격, 임금률 차이, 생산 구성 등을 설명할 수 있었고 연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더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분석을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그들의 이론을 새롭고 낯선 영역으로 확장했는데요. 뉴턴으로 시작되는 물리학이 수학을 따라했듯이 경제학도 물리학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복잡한 심리 체계를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수치화해서 불변의 진리에 가까운 학문으로 포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수학적 함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통계학자와 이론가의 손을 거쳐 주관적 기대 효용이라는 이름으로 정교화됩니다. 이 모델은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으며 상충하는 모든 욕구를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가정하는데요. 이런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인간, 즉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은 특히나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이던 인간의 이기심이 여전히 옳다고 인식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모호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학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기심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과거보다 허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으며 어쩌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와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왜 이기적인가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현 인류의 판단은 본능적인 것인지 학습에 의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기심을 설명할까 합니다. 자신이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이기심의 유형인데요. 누군가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자신의 자원인 돈, 시간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자원을 공유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은 자신의 자원을 소유하고 공유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욕구와 목표가 많은 사람은 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원을 과대평가하는데요. 이러한 자원을 잃으면 목표를 잃고 목표를 잃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초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관심하든 자본주의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비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현대 세계는 모두 자본주의의 금융과 무역 시스템의 전반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죠. 통화 시스템부터 규제 법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획득과 교환은 우리 사회와 국제기구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삶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약자를 밀어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상에 오르기 위한 거대한 경쟁이라고 믿는 내것 챙기기라는 초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로운 형태의 사회적 다원주의는 자립심과 개인주의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원을 놓고 싸우는 동물인 것처럼 삶을 바라보는 것은 무자비하고 극단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장인들이 아니라 공유주를 점령하고 저개발국가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아 노예로 만들고 기계화를 이용해 장인들을 폐업시킴으로써 자신의 부와 정치적 권력을 늘릴 방법을 찾은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기심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좋은 것이고 심지어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성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수준의 이기심을 취한 다음 이것을 과용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을 버리게 되면 좁은 터널 시야를 갖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도덕성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뉜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하죠. 거기에 더해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음 전반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핑계로 모든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기심과 관대함이 혼합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데요. 이기심은 다른 많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너무 광범위해서 두 가지 극단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조작을 통해 자신의 길을 얻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생물입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작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정말 잘 작동될 수도 있는데요. 야망이 있거나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조작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종종 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조작의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어딘가에서 경계를 허물어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종종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압력을 받았을 때 변경될 수 있는 경계를 열어두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무례함과 무관심은 전반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불우한 환경이나 이기적인 문화에 세뇌되어 있거나 돈과 나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이기심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